안녕하세요. 공동체 출판사에서 출간된 공감 사회복지사 1급 수험서로 공부하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여러분 사회복지 정책론과 사회복지 법제론을 함께 공부하게 된 한경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2025년 23회 1급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 많은 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출 통계들을 봐도요. 대체로 이제 3교시에서 평균 점수가 낮고, 그다음에 이 3교시의 뭐 정책론이라든지 행정론, 법제론 때문에 아깝게 떨어졌다, 이런 이제 증언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론, 뭐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수험서를 여러분 저와 함께 잘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또 이해가 되면서 퍼즐들이 풀리는 그런 이제 그 기쁨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이 정책론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 부분이 시험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맛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 이 수험서는 크게 이제 1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첫 번째 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절은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두 번째 절은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윌렌스키라는 학자가 이 사회복지 정책을 자녀적인 개념 그리고 또 제도적인 개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 굉장히 많죠. 뭐 이를테면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소득 재분배를 한다든지, 뭐 사회 통합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 중에서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그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수직적 소득 재분배, 수평적 소득 재분배, 그다음에 세대 간 소득 재분배,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절은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만 이제 최소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제론에서 배우는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이 사회보장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수당도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를테면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 그다음에 또 부모급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장의 2절에서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다음에 사회수당, 그리고 사회서비스, 요 주요한 사회복지 정책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부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혹은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비교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한 특성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러한 시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장의 2절,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 역시 뭐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가 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1장 이렇게 잘 공부를 해 주십시오. 자, 간단히만 들어봐도 1장에서 한 3-4문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1장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중요한 내용이다, 강조를 합니다. 자, 2장도 뭐 당연히 중요하죠.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이념인데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회복지 정책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지?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 평등,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 사회 정의, 이런 거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서 우리는 뭐 평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적극적 자유라든지, 또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사회적인 적절성이라든지, 사회 정의, 또 연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가치에서도 시험 문제가 매년 한 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으면 두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뭐 결과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그리고 이거하고 또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를 결부시켜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존 롤스의 이 정의론에서 단독으로 또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시험 출제 빈도가 너무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은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인데요. 이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념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이데올로기라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6가지 이념 혹은 6가지 이데올로기를 배울 텐데요. 그것은 각각 신우파, 즉 영어로 뉴 라이트죠. 그다음에 중도 노선, 그다음 사회민주주의, 그다음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페미니즘, 마지막으로 녹색주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좌파와 우파가 복지국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복지국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추가하지만 페미니즘과 녹색주의는 복지국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영역이거든요. 여기에서는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3장. 뭔가 좀 내용이 많아 보이죠? 예, 내용이 많습니다. 3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인데, 일단 1절에 보시면은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이라고 해서 이것은 복지국가가 어떠한 원인으로 오늘날 발전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이제 이론으로 정리해 놓은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산업화 이론,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이론 혹은 권력자원론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그리고 이익집단 정치 이론, 국가중심주의 이론, T.H. 마셜의 시민권론, 이런 게 요 1절에 나옵니다. 예. 이거는 반드시, 뭐 반드시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뭐 반드시에 가까울 정도로 매년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좀 공들여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각 국가의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그 사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은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인데, 여기도 이제 시험에 그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뭐 정주법, 그 다음에 길버트법, 스프링랜드법,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구빈법의 흐름이죠. 그 다음에 신구빈법 1834년. 그래서 이러한 구빈법의 역사도 배우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 보고서로서 베버리지 보고서. 또 이게 이제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죠. 그래서 이런 이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독일과 미국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단발적으로 이제 한 텀만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에 이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정치인이 세계 최초로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도입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1883년에 질병보험을 도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자유주의적인 국가로서 중앙정부가 시장이나 개인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1929년 10월에 이 대공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 개인이라든지 또는 가족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그 힘만으로는 이런 그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펴게 되고, 그거의 일환으로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시행되게 되죠. 그래서 이 미국의 사회보장법, 1935년에 사회보장법과 함께 이제 오늘날의 복지국가의 어떤 그 틀을 이루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3절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이제 조금 더 시야를 이렇게 넓혀서 이 선진 복지 국가들의 이 전반적인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50년대, 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초중반까지
복지국가의 전성기 또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고도화되면서 이 복지국가도 이 1950년대, 60년대에 그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고 복지 지출이 급증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복지국가가 발달할 수 있게 된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러한 그 시대적인 흐름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러나 이 복지국가의 전성기가 영원하진 않았고 1970년대 이 중후반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위기가 몰려오게 됩니다. 즉 복지국가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80년대가 되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라고 해서 복지 정책의 선정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 지출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이러한 흐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대처리즘,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 뭐 이러한 단어로 요약되는 그러한 정책적인 흐름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뭐 민영화라든지 다원화라든지 시장화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연결시켜서 4절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이 1990년대에 에스핑 앤더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 시기의 복지국가들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3가지 체제로 유형화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가 우리 이제 복지국가 이 공부하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고전적인 누구나 다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한 학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서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에스핑 앤더슨의 3가지 복지국가 체제, 요거는 시험에 뭐 거의 매년 나온다. 혹은 아무리 못해도 2년에 한 번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3가지 복지 체제는 바로 자유주의 복지국가, 그 다음에 조합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수주의 복지국가라고도 하죠. 또는 보수적 조합주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간략하게 다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는 사실상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하고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법제론하고도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론과 법제론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3장의 내용이 좀 길었어요. 그런데 3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최소한 한 4문제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4문제, 5문제, 그죠? 굉장히 일단 그 중요성이 높은 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장은 앞서 봤던 다른 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내용은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단순 암기가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및 평가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 사회복지 정책의 뭐 시행되는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복지 정책이 만들어질 때 그냥 뭐 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어떤 사회 문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어젠다로 모아지게 되면 정부에서 이 공공의제, 공공어젠다를 채택해서 이 대응을 해야 될지 말지 논의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그 공공의 어젠다가 정부 의제, 즉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놓고 고민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할 때 있어서 그 하나의 대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고르게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1절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분석은 이제 이른바 이것도 이제 간혹가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요.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할 때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 분석,
두 번째 산물 분석, 세 번째 성과 분석. 그래서 이거의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3절은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라고 해서 이 부분은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당위적인 내용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의 그 특성 관련해서 주로 이제 양적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양적 평가. 이건 이제 총괄 평가가 주로 양적 평가를 하죠. 그래서 총괄 평가라는 것은 주로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그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할 때 총괄 평가를 이제 적용을 하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시행 중에라도 이제 하는 평가가 주로 이제 과정 평가 혹은 형성 평가. 예, 그래서 프로그램 시행 중에 평가를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계속 바로바로 개선하고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형성 평가, 과정 평가를 이 프로그램 시행 중간에라도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양적 평가라기보다는 뭐 인터뷰라든지 참여 관찰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절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5장입니다. 자, 5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선택 차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방법 중에서 산물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물 분석은 4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할 때 이 4가지 차원,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차원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할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책 대상 또는 정책의 선정 기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까지 이렇게 그 선정 기준의 그런 이제 이 방향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할당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보편주의의 장점, 선별주의의 장점, 그리고 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스펙트럼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쪼개보면 뭐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선정 기준의 선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여라는 것도 있고 진단적 평가도 있고 자산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단점, 특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급여. 급여는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2개로 나누면 현물과 현금이 있죠. 예, 그래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 요거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바우처, 요게 이제 현금과 현물의 중간적인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안적인 급여의 형태로서 기회, 권력 이런 것들의 특징을 배우게 됩니다. 자, 3절은 전달체계인데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4절은 재원입니다. 자, 재원.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조세죠. 조세. 예. 그래서 조세의 특성,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예, 이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이 전달체계에서는 보다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용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후원도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각각 그 재원들의 장단점과 특성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은 최대한 4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다. 할당에서 1문제, 급여에서 1문제, 전달체계 1문제, 재원 1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정책의 선택 차원 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회복지 정책의 이 선택 차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단순 암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조금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론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이제 그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이해를 하면서 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조금 더 요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6장부터는요 구체적인 이 사회복지 정책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연금인데요. 예, 연금보험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제 연금 사회복지 정책에서 연금보험이라고 하면 이제 공적연금이죠. 예. 우리가 뭐 사적연금, 개인연금 이런 거를 뭐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적연금의 일반 원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부가방식과 적립방식의 장단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기초연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인이나 공무원, 사립학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과 같은 이러한 그 특수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또 이 특수직역연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적연금만 해도 여러 가지 제도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그림을 2절에서 그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3절에서 이제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오는 이 국민연금의 주요한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7장은요. 이른바 의료보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에서 두 가지가 있죠.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제 의료보장의 일반 원리들, 여러분들 이제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영국에서는 뭐 NHS 방식이고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방식이고 의료보장의 방식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른바 이제 수가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이러한 의료보장 제도를 둘러싼 아주 기본적인 이러한 그 이론들, 원리들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또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으로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각각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들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8장. 이제 노동시장과 관련된 복지정책이죠. 그래서 산재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제도의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제 노동시장의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들, 그다음에 관련 사회복지 정책을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뭐 비정규직에 대해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경제활동 인구, 뭐 이러한 기본적인 정의들 이 1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각각 한 문제씩 정책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들 공부하겠습니다. 자, 9장 공공부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두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보통은 한 문제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절의 자활사업인데 사실은 이 자활사업도 넓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조금 이제 별도로 더 공부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또 시험에 종종 나오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별도로 자활사업으로 또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급여 제도라는 것도 가끔 정책론에서 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의료급여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의 급여에 해당합니다마는 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좀 분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5, 6절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중에서 기초연금 또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죠. 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70%는 이 기초연금을 받으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공공부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산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산조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부조 제도 6가지 시험에 한 번 이상씩 나온 그리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이러한 부분을 9장으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빈곤과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빈곤의 개념과 측정이 있고요. 두 번째 불평등의 개념과 측정이 있는데 빈곤의 개념과 측정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되는 건 절대적 빈곤이 뭐고 상대적 빈곤이 뭐다.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빈곤율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빈곤율 말고 빈곤 갭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의 경제학자인 아마테야 센이라는 사람이 만든 센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빈곤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공부를 합니다. 왜? 시험에 매년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가 이제 불평등의 개념과 측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진위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렌츠 곡선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로렌츠 곡선의 특징과 그다음에 진위계수의 특징 거의 뭐 매년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10분위 분배율 또는 10분위 배율, 5분위 배율 이것도 불평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것까지 10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 출판사에서 출간한 공감 이 사회복지정책론 수험서는 이렇게 10개의 장을 저와 함께 영상에서 함께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 이렇게 쭉 이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사회복지정책론은 단순 암기로 고득점을 하기는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금 시간을 들여주셔야 돼요. 예. 하지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고득점을 노리는 게 불가능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 이제 그리고 이러한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합되면서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응용력을 발휘해서 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론에 적지 않은 부분이 인접 영역들, 행정론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론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법제론과도 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책론 이 성실한 자세로 좀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누구나 고득점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성실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이 여러분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환경들,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뭐 자녀들이 시끄럽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스마트폰을 쳐다보게 된다든지 여러분이 1급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냥 스마트폰을 꺼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동네에 있는 뭐 구립도서관 또는 뭐 시립도서관 간다든지 여러분들 확실히 좀 마음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보고 갈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집중하셔서 정책론 기본적인 개념들 이해하셔서 고득점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영상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